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데일리 TV 설 특집 증시 대전망의 이해랍니다. 오늘 증시 대전망에서는요, 설 연휴 이후 주목해볼 섹터와 이슈,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 개장 방송 굿모닝 7-8과 마감 방송 빅모닝 특집 코너에서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5일 굿모닝 7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의 2024년 자산시장 전망인데요. 역사적 고점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 투자 매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굿모닝 7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경제학 박사로 우리 경제를 분석하고 또 조언을 더해주시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굿모닝 7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시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도 지난주부터 장이 좀 살아나가지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힘들었죠. 네. 미국 시장만 잘 가고 그죠. 우리만 힘든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 이제 좀 장도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렇게 또 편하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좀 해안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만은 최근 시장의 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크게 올라왔고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돈이 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경제 자체는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은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뭐랄까 이제 경기 바닥은 지났는데 탄력이 어떠냐를 갖고 이제 올해는 논쟁을 하는 애인데 네. 안타깝게도 좀 탄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다. 예, 특히 주식 시장이 요새 이제 정말 완전히 양극화 장세. 그죠. 예, 작년에는 2차 전지 말고는 힘들었다라면 올해는 이제 저 PBR 아니면 그죠. 안 되는 시장이 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세상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실 텐데요. 네. 저 차트 보면 정말 개별 종목처럼 코스피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까지 시장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 실적 모멘텀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디서 수익이 나는가를 둘러싼 머니 게임 장세가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ISM 제조업 가격 지수라고, 네. 예, 저 그림의 빨간 선입니다. 예, 저게 뭐냐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나 제품 가격을 인상했어요를 묻는 질문인데, 네. 예, 그 인플레이션이 2020년, 21년에 크게 났다가 엄청나게 위축된 다음, 빨간 선 위축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약간 반등할랑말랑.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파란 선이 한국의 기업들 EPS인데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저 추세를 우리가 거의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결국 중국장 어려운 가운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제품 가격 좀 인상하느냐 네. 또는 납품 단가를 인상하느냐가 이익의 모든 것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약하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정도. 그러니까 2월 달 시장이 좋은 건 맞지만 저게 저 바닥에서 저 정도 올라온 게 과연 근데 저걸 호황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바닥은 쳤는데 네. 저 빨간 선 올라오는 꼴을 보니 아이고 이게 기대치만큼 이익이 날 것인가. 올해 뭐 영업이익 우리 코스피 200 영업이익 전망치 보면 전부 200조 넘을 거라 그러는데 저 그림을 보면 어디서 저 이익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우상향은 할 것 같은데 모멘텀 그렇게 시장을 강하게 올릴 만한 3천 뚫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재미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순환매 또는 종목별 장세들이 테마에 따라서 자주 출현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좀 따라가기 힘들 것 진짜 같기도 힘든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올해 뭐가 좋아요 물으면 전부 반도체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자동차가 오를 줄, 은행이 오를 줄, 제가 그죠. 은행주도 좀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관리 종목 리스트에 있는데 전부 52주 최고가예요.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작년 연말에 분명히 뭐 은행들이 저기 기업 이익들 좀 너무 많이 내서 탐욕이 심하다 그러면서 배당 주지 말라 그러고 더 나가서 그 뭡니까 무슨 펀드 만들어서 그죠. 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해라. 그랬는데 저 어떻게 20%가 오릅니까? 진짜 이게 사실 저 PB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이제 저 PBR 테마까지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참 오래 인고의 그 기간을 견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예상을 해서 수익을 냈다? 그건 전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익 난 거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에 따라 시장이 등락이 출렁출렁거리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가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장기 전망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난 건 운인데 나의 분석 능력 때문이거나 나의 통찰력 때문이 아니라 운인데 이거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자신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본인들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테마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단기에 소멸할 리스크도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 사실 뭐 저희는 주식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큰 화두는 결국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작년의 반등은 뭐 좋은 일이었습니다만 그 반등이 하반기에는 깨졌잖아요. 특히 실거래가도 9월 고비로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그죠. 보였고요. 예. 이런 걸 본다면 재작년의 폭락 이후 작년은 반등장 그리고 작년의 반등장보다 올해는 또 더 낫다. 그 더 나은 이유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바로 우리나라 정책금리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이 우리나라 정책금리고요. 파란 선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인데 저 주택가격은 오른쪽 축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축이 거꾸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빨간 선 올라갈 때마다 집값이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아파트는 금융자산화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물자산이었는데 이제는 표준화되고 실거래가가 매일매일 뜨고 수많은 부동산 프랍테크 앱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토론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죠. 예, 금융자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민감해졌고 올해보다는 내년 금리가 저는 낮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좀 내려간다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소비자 물가 2.8%까지 내려왔고 그죠. 예. 또 2.8% 그 대부분이 설 앞두고 식료품 가격 오른 거니까 식료품 물가라는 건 오를 때 급하게 오르지만 빠질 때도 급하니까 그죠.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게 언젠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죠. 예. 투자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낮고 올해보다 내년 금리가 낮다면 시장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낮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은 거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큰 그림에서 결국에는 금리 뭐 인하 시기는 모르지만은 일단 뭐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좀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2024년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경제의 강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단점, 뭐 약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라. 네, 아는 이야기여도 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예, 다릅니다. 예, 그저께 나온 소비자 물가가 최대 호재다. 2.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네. 아까 이야기 잠깐 했던 것처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네. 계속 폭락 중이거든요. 네. 폭락 중인데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만 오른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은 올해 계속 떨어질 것이고 인플레가 쭉쭉 떨어지는 시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될 때는 주식 부동산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게 올해 최대의 호재. 근데 이제 나쁜 점은 중국이죠. 예, 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는데 중국의 그 돼지고기 가격.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육 하면 그건 돼지고기잖아요. 소고기는 우육. 그죠?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춘절 연휴를 앞두고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춘제라고 부르지만 춘제 연휴를 앞두고서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대목에 좀 많이 사겠거니 하고서 출하를 늘렸는데 소비가 약한.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이제 디플레이션 리스크들. 저게 이제 근데 이제 시작 같단 말이에요. 적어도 돼지고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난해 연말 올해 그죠. 예. 2월 정도 이게 연말 연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삼겹살 먹지만 중국 사람들은 대목에 먹으니까 이제 이런 걸 요약하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디플레가 나면 우리나라 물건 사줄까? 또 더 나가서 세계 시장에서 저렇게 제품 가격들 떨어지는 기업들이 가격이나 경쟁 벌일 가능성은 없나? 네,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또 최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해 제일 걱정은 결국 인플레는 꺼졌는데 이게 디플레가 될까? 그러니까 너무 가하지 않을까가 걱정인 거죠. 그 강도가 좀 네, 걱정이다. 그 사이가 제일 좋은데 딱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그죠. 어우 시원하다 소리가 나오는 물 온도가 최고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너무 참 비유가 올드하군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예, 미국은 그걸 달성했는데 중국은 지금 너무 이제 완전 냉각되고 있는 얼음물에 들어가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사람이 지금 비명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미국 보면 골드락스인데 중국 경제 보고 있으면 저 찬물에 완전히 냉탕이니까 이거 사이에서 우리 경제는 냉탕도 한 발 걸치고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모멘텀이 좀 약하다. 경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좋다. 그런데 성장률 3% 찍고 정말 기업 이익 200조 이상, 250조 찍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없는데 하반기 그래도 기대는 있어요 정도. 이런 시장이라는 걸 오늘 요약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악재는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다우존스지수 모두 다 연일 최고치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버블 레벨인데 더 갈 것 같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ISM 그 가격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기업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냥 계속 제품 가격 인하해 주다가 요새 물가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격 인상을 좀 노려보는 상당히 수급 면에서 경제가 좋은 거죠. 수요가 되게 강한 그런 여건이다 보니 저 차트 보시면 도대체 뭐 조정이 없네요. 우리는 정말 우상향이라는 말이 딱 맞을 뭐, 정도로. 나스닥 시장이야 좀 변동성이 있지만 저렇게 장대 양봉을 더군다나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제 제가 PBR 요새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네.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이제 주가. 저게 이제 점선이고요. 예, 저 파란색 선이 이제 S&P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MSCI 지수입니다. 어떤가요? 예, 이번에 좀 조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고점이고 PBR이 4.5배인데 역사적 평균이 3.15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고평가. 예, 여기서 뛰어 들어가려면 ROE,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 좋아야만 되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기업 이익 전망의 상향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좋아요. 좋은데 한번 조정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 나오는. 그러면은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입 시점은 아무래도 조정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런데. 지난 10월을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예, 지난 10월에 미국 국채금리 5% 갈 때 끝났다고 다. 그때 만약에 나 이제 리스크 관리하겠어라고 하신 분은 지금 땅을 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차트상으로 아무튼 역사상 고점을 뚫었잖아요. 뭘 뜻합니까? 모멘텀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고 여기는 강하다. 우리는 이제 2,700, 800 앞에 첩첩산중인데 비해서 네. 미국은 고점 다 뚫어서 오래된 매물이 없다. 그냥 뭐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릿수 바뀌는 뭐 정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우가 4만이 더 멀리 있으니까. 그죠. 예, 정말 다우 4만이라는 2000년에 그런 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네요. 진짜. 예, 정말 그때 엄청난 강세장 이후 24년 만에 이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일단 미국 장에 대해서는 과열이고 자릿수 바뀌는 리스크가 다우랑 S&P 다 있으니까 조정을 한번 오지 않겠냐. 근데 그 조정이 아주 강한 조정이 올 거라는 자신이 있는가. 왜냐면 뭐 모르겠다면 분할 매수 또는 모르겠다면 한국도 좀 사고 일본도 사고 중국도 사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베팅을 여기서 한다. 그거는 뭐 이제 저는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제 불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고요. 용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매니저 생활할 때도 그렇게는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아이고 분할 매수다 돈 들어오는 것마다 그리고 양매수다 올해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미국장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중국장 좀 하고 한국 시장은 비중 축소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는 좀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뉴욕 증시, S&P 500 그리고 뭐 다우존스 지수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일단 뭐 시장이 그래도 계속 가지는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지 말자. 맞습니다. 시장에 뭐 우리가 작년 10월에 올인 못했는데 지금 내 판단은 맞다고 볼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분할해서 매수하고 맞습니다. 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도 좀 사고 고평가된 것도 사고 이렇게 양매수 전략이지 올해는 작년이 버텨야 되는 해였고 올해는 이제 정책 변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우상향을 기대하지만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 7일 굿모닝 8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증시에 부는 밸류업 훈풍, 설 연휴 이후 주도주는 무엇일지 질문해봤는데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시죠.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024년 증시 뭐 이제 한 달 지나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좀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네. 미국과 일본 증시에 비해서 좀 디커플링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작년 연말에서 올해 들어올 때는 원래 그 해외 자금들은 ABC라 그래갖고 네. Anywhere but China, 중국을 제외하고는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일본하고 인도가 많이 아프게 된 배경이 작년 4, 4분기 연말에도 그런 쪽이 섹터가 지역이 좋았던 거고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느냐는 거에서는 좀 애매했던 거예요. 애매했다는 게 뭐냐면은 주가는 비싸지 않은데 사실은 그 중국이 혹시 반등할 수도 있고 일본보다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실적에 기대를 했는데 실적이 연초에 뭡니까?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초를 쳤단 말이에요. 네. 실적이. 그래서 이거 실적도 애매하고 그럼 한국은 애매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익 실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더퍼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하고 일본은 프로핏 테이킹해서 글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측면에서도 좀 까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한국이 가장 강점이 뭡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기타 화장품 이런 섹터들에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적이 안 나오면은 계속 시장보다는 미국보다는 언더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많지 않으면은 시장 미국보다 아웃퍼폼하기는 어렵다. 아주 크게 말하면 말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이 가장 큰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쪽인데 반도체는 AI고 HBM이고 이런 쪽인데 엔비디아 같은 존재가 한국은 없었던 거죠. 네. 엔비디아 같이 기둥이 있어야 되는 기둥이 있고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부족했다는 측면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 좋았고 더욱이 2차 전지 쪽은 오늘은 반등을 합니다만은 전기차라는 이런 쪽에 그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연초부터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가가 1월 달 특히 1월 말까지는 매우 안 좋았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아웃퍼폼을 크게 하기는 손흥민 같은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돼서 좀 쉽지가 손흥민이요? 않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습니까? 네, 봤죠. 네. 네. 손흥민이 있었습니다만 손흥민만 갖고도 안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손흥민이 없으면은 구실점이 안 없거든요. 우리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없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앵커님 보시기에 누가 있다고 봐요? 주식의 시장에서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웃퍼폼을 못하고 따라가는 정도에서 만족하다가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고 가시적이 됐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뭐 미국 증시는 뭐 최근에는 지금 며칠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 건너 가서 좀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단기적으로 악재죠. 예. 악재를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3월 달은 10%, 20% 안짝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5월 달 금리 인하도 사실은 확실치 않아요. 한 40% 정도는 안 될 수 있다. 60%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5월 달 보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아주 미준한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높은 수치 아니죠. 네. 처음에는 한 8, 90% 갔었으니까 연초에 이게 그것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40% 6대 3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6월 기대감까지는 마지노예요. 네. 6월 기대감마저 없어지면 오늘 메스터 총재라고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투표권 있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같이 경제가 괜찮고 좋으면 말이죠. 금리 인하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 올해 네. 말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시장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참 그렇게.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무도 안 잘리는 것 같은데 그 경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6월 마저도 금리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장은 아마도 2분기 초중반에 피크아웃되고 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5월, 6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기 지금 때문에 6월 뭐 가능성이 한 90% 네,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뭐 우려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빠지겠네요. 그것이 가장 숨어 있는 악재입니다. 예. 사실은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런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CPI, PC 넘버, 그 PC 넘버가 이미 2%대로 내려왔는데 예. 계속 얘기하는 게 2%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로 가는 거를 확신할 때까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1월, 2월, 3월 달에 아마도 월별로 먼트 오브 먼스 PC가 0.2%를 오르면은 3월 달 데이터는 한 2.4%까지 내려가거든요. 3월 달 데이터가 2.4%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2%, 2.5%. 3월 달 데이터가 2.4% 나온다는 것이 0.2 나오고 그 데이터가 언제나 4월 26일 날 나오거든요. 4월 26일 날 나오면 그거 가지고 5월 1일 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그거 나와도 여전히 또 another evidence 필요하다 6월에 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에 나오는 3월에 PC가 2점 중후반 중밑으로 내오면은 아마 5를 아니지 6월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증시가 근원 네네.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시간을 두면서 저가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악재는 3월 안 되는까지는 반영돼 있고 예. 5월이냐 6월이냐는 것은 미진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저 PBR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저 PBR주 관련해서 뭐 증시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뭐 만약에 매수가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네네. 들어가도 될까요? 저 PBR이 무정되는 게 아니고 저 PBR이 높은 PBR을 바꿀 수 있는 건 ROE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ROE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 있거나 자사주가 많아서 어차피 소각할 가능성이 높거나 두 네. 가지 중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런 아. 주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은행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쪽에 그 익스포저 돼가지고 정부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무래도 사업 지주회사가 유리하죠. 네. 아니면 자동차. 그 자동차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현기차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룸이 더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중에서 SK라든지 LS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룸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도이고요.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 투자하고 나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충분히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실 때까지 확인하신다면은 아마 한 4개 정도의 부분을 종목을 그럼 추려가지고 점점 옥석이 가려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그 저기 기업 지배 구조 기타 하면은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한 축에 하셔야 되는데 또 좋다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쪽의 계통만 50% 산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우리 게시자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비중은 한 20-30%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 보셔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네. 자, 뭐 올해 화두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화두가 될 텐데 AI일 것 같습니다. 자, AI가 이제 반도체와 접목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딱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만 오케이 하면은 우리는 가는 겁니다. 네. 속도가 이슈인데 왜 속도가 이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미국의 손흥민이에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히 기반을 잡고 있는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가는 거를 가지고 아주 가만히 있다가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서포트하는 게 누구죠?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이강인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그거를 뒷받침해 서포트하는 것이 실제 제품을 만든 회사가 TSMC나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위만큼 못 가요. 하지만 위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일까 보면은 상대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라는 거. HBM이나 AI 말고 일반 스마트폰, PC, 일반 서버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방향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축구와 비교를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빅2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악은 네, 혹한기를 네. 좀 넘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네. 주가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나쁘다. 그러면 이제 충격이죠. 네. 자꾸 왜 걱정이 항상 드냐면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2조 4천억보다 불과 4천억 오른 2조 8천억이었거든요. 1분기 실적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반도체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비메모리, 우리가 잘 모르는 비메모리가 적자가 심해서 아직도 애널리스트 예측이 3조밖에 안 된다는 예측부터 5조까지 있어요. 네. 범위가 커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 한 3조일 주 경우에는 4분기 충격이죠. 2조 8천억보다 별거 없죠. 별로 오르지가 않아요. 네네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반면에 예. 5조도 있거든요. 중간에 4조인데 4조 중간 비중을 하면 어쨌든 작년 4분기가 바닥에서 탈취한 건 분명하고 속도인데 연간 삼성전자가 30조 정도 나와야지 8만 원대가 안착을 되는 거고요. 네. 연간 30조가 아니고 20조대로 내려가면은 20조대라는 것은 만약에 1분기가 뭐 4조 2에서 2분기가 6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아마 8만 원대 가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디램이 단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있죠. 탄력이 있는데 이거 역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이 4분기가 2천 몇백억 흑자였는데 1분기가 지금 3,500억 낮게 보는 사람들은 많아서 1조 2천억까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 중간 한 8, 9천억 되면 이 정도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문제 없다. 뭐 괜찮겠네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조 나오면은 한 15만 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16만 원은 충분히 갈 여유이 있는데 혹시라도 너무 스타트가 느리면은 그러면 한 8, 9조, 7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지금 주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시성은 아마 4월 초 이전에 확인이 되고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4분기의 실적을 보면은 업황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 가이던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업종이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뭐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성장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 기간에 따라 다르죠. 네. 5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아니면 연말까지 기다린다. 이게 내년까지 기다린다. 상황 다르거든요. 네. 5년까지 기다리면 5년은 못 기다리실 것 같아요. 3년 모르겠고 그러면 내년 초까지 예. 그러면 판단이 헷갈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기차가 성장을 예상보다 덜하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전기차 누구죠?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올해 작년보다 출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30, 40, 50% 성장하다가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한 15에서 20%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께 나온 많이 게 하락한 네, 거죠? 그 전에 어저께 애널리스트가 어떤 회사 7%밖에 성장 안 해. 7%밖에 성장 안 한다는 그 친구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생산 늘어난 거 대비했을 때 재고로 쌓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15% 20% 성장 안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주가 올라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있고요. 근데 오케이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리튬 가격이나 이렇게 오르고 기술적 반등이 있더라도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공격적으로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오늘 4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1분기까지는 보시고 하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전기차가 불편하고 충전하기 불편하고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인데 그 사람들은 대충 다 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못못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불구하고가 아니고 불편함을 얼리가 아니어야 없애야죠. 되네요, 그분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이 내쳐져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가격 내쳐지는 거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우리나라 이슈는 셀 업체나 모든 업체가 그 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네. 보조금이 우리한테 온전히 올 것인지 전기차 업체하고 쉐어하는 문제에서 뺏길 것인지 이런 두려움도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려면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에 한 1-20%만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접근하는 그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뭐니 해도 지금 주식에서는 실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설 연휴 이후 투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렵습니다. 올라가는지 네. 자웅난변이라고 까마귀 암수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밸런스 있게 믹스 가져갑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아니고 반도체, 자동차, 기업 밸류, 네. 그다음에 현금 20%. 네. 적절하게 하고 철저히 아침에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많이 내려갔다가 느꼈을 때 분할 매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웅난변의 시대, 저마다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판단이 쉽지 않음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 옥석가리기가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증시대전망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6일 빅머니에서는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을 만나서 작년 불황에도 선전했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신약 개발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이 됐다면 최근에는 비만이나 당뇨, 알츠하이머 같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도 선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2024 증시 대전망 오늘은 제약바이오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라는 키워드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또 뭐 설도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엄민영 연구원님을 특별히 좀 모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쪽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자,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던 작년의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커졌고 꿈틀거리기도 시작했고 주가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월에 또 너무 어려운 시장을 겪고 나니까 또 제약바이오가 이거 올해도 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제약바이오에는 좀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올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12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하고 종근당이 각각 노바티스와 이제 얀센과 글로벌 조단위 기술 이전을 성공하면서 네.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까지 계속적으로 12월 달에 좀 제약바이오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상황들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또 작년 9월 달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트너사에서 임상을 성공하면서 그날 당일 상한가를 하는 이제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대감을 계속 가져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 중 한 곳도 기술 이전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세론에 대한 좀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보고 싶고 지금 2월 달은 아무래도 실적 트레이딩 기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PBR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3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감사보고서 이슈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들 중에서 혹시나 관리 종목에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를 또 어렵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보통 우리가 매년 좀 바이오 비수기를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4월 달부터는 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이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표로 작성해 왔던 요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들을 이제 보시면 보실까요? 네. 지금 4월 5일부터 4월 10일 그리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전 세계에서 3대 항암학회로 불리는 2개 학회가 현재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AA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암학회라고 부르지만 보통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는 이제 보통의 빅파마들이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AACR이 분위기를 어느 정도 달궈주고 아스코 학회가 그거를 정점을 찍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4월과 5월에는 항상 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아스코 학회가 시작되는 5월 31일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스코 학회가 끝나고 난 뒤부터 그다음 항암학회가 열리는 데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네. 또 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회가 시작되면 바이오에 대한 소재 고갈 이런 부분들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사익실이 좀 보여주고 나오나요? 특히나 요 옆에 보시면 초록 공개 일정을 제가 적어놨는데 네네. 미국 시간으로 5월 23일 날 이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에서 열리는 요 임상 발표들이 요약본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5월 23일 날 아스코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코가 시작됨과 동시에 주가가 빠져버리는 이런 좀 아쉬운 이런 모멘텀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중순쯤 계속적으로 더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황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 학회거든요. 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율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학회가 이어지는데 이 부분까지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럼 올해의 제약바이오 쪽에서 살펴봐야 될 이벤트 같은 것들, 이슈를 한번 캘린더로 쭉 살펴봤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월, 3월에는 뭐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분위기나 이 감사보고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눌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봄쯤 됐을 때 열리는 이 학회들을 통해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이벤트가 나왔을 때 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셨어요. 중간에 또 금리 인하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도 플러스 알파로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이제 트렌드, 저의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트렌드의 변화도 저희가 잘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하면은 뭐 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 임상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그쪽으로 또 쏠렸다가 작년부터는 또 바뀐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비만 당뇨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올해도 이 비만 당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슈를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백신에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작년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고 네. 국내 비만 치료제를 동물 실험만 하는 상황이더라도 사실 굉장한 주가 상승을 이루었었습니다. 그쵸. 올해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하고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만 사실 비만 치료제로서 가장 좀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동아 같은 기업들이 현재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은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리서치 영역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외에도 많은 좀 임상 결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고 올해 키워드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2가지 키워드가 더 있는데 일단 메쉬 치료제라고 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글로벌리 FDA로부터 인류 최초로 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있는 올릭스나 한미약품이 현재 머크하고 요 내시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어서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룸이라는 제품이 FDA 3월 14일에 승인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또 연간 키워드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 7월 7일에 승인받았던 바이오젠의 레카네맙이 현재 올해부터 매출액이 좀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2028년 예상 매출액이 무려 48억 달러, 하나로 한
5조에서 6조 원 정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츠하이머가 올해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일라이 릴리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도 올해 상반기에 FDA 승인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제품도 2028년 예상 매출액이 22억 달러로 충분히 조 단위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블록버스터 약품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하고 짝꿍으로 붙어서 항상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진단 쪽입니다. 네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처방 전, 처방 중, 그리고 처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이 국내에 승인됐을 경우 그 아미비드라고 하는 제품을 독점, 생산 및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도나네맙이 승인될 경우 네. 퓨처캠이 직접적 연관주로 좀 보실 수 있는 상태고요. 작년 10월 15일 날 미국 CMC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제에 대한 보험 확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알츠하이머 시장 자체가 치료제와 진단제 모두 굉장히 급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인류 최초로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승인되면서 툴젠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현재 노벨상을 받은 CVC 그룹과 그리고 브로드라고 하는 툴젠과 똑같이 인간 세포에 적용 가능한 3세대 유전자 갑이 특허를 출원한 이 브로드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올해 상반기 중에 만약에 브로드가 승소할 경우 툴젠이 이제 자동 승소할 거란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4년 글로벌 제약 키워드로는 현재 미국에서 중국을 좀 제재를 들어간 부분이 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1월 26일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이 특정 생명공학 제공자와의 계약 및 기타 목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여기에 중국에 있는 CDMO 기업인 우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시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똑같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정부로 이제 정부가 교체되거나 하게 될 경우 이 우시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2년도에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입 미검증 목록에 우시를 올렸던 당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키워드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빅파마를 대상으로 약가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빅파마에서 국내에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피하 주사로 변경하면서 이제 약가 인하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으로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제가 비만 치료제도 핫했지만 리서치 영역도 굉장히 핫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작년에 가장 큰 규모 M&A,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가 사실상 면역 항암제 더하기 ADC라고 하는 병용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파이자가 시젠이란 기업을 무려 56조 원에 인수했고요. 네. 또 머크가 다이치 상큐라고 하는 ADC 기업으로부터 후보 물질 3개를 라이센싱 인하는데 무려 29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10월 달에 에스모에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와 그리고 시젠의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의 병용요법이 기존 치료요법 대비했을 때 생존 기간을 2배 네. 넘게 올리면서 에스모 학회 현장에서 기립박수가 나왔던 그래서 가장 주목받은 이제 임상 결과까지 모두 다 ADC였다는 점이 국내에 있는 레고캠바이오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로 올해 살펴봐야 할 이 제약바이오 내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또 중간에 뭐 미국의 중국의 제약바이오 쪽도 제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연초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큰 대형주 하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까지 합병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연초에 1월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빅2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CDMO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론자, 우시에 이어서 이제 후지필름이라는 기업까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획하고 있는 캐파 수준까지 현재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기존 40만 리터에서 64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거의 유사한 100만 리터급의 이제 CMO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78만 4천 리터 규모의 캐파를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좀 오버 캐파 아닌가, 단가 경쟁력이 좀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주가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 CDMO 기업들 제가 준비해온 저 캐파 현황을 보시면 네. 현재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현재 생산되는 캐파가 가장 높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현재 가장 구체적 계획이 이제 발표되어 있는 기업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중국 제재와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림 3번 보시면 글로벌 CDMO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론자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우시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제 그러네요.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4번 보시면 글로벌 CDMO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30%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 오버캐파 우려 없이 굉장히 지금 사업을 잘 영위 중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앞서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ADC 상업화 생산도 연내 앞두고 있는데, 우시 STA라고 하는 그리고 우시 XDC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ADC 상업화 생산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ADC 상업화 생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CMO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좋은데, 자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은 어떤 상황인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 분야 외에 어떤 것으로 좀 프리미엄을 시장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램시마 SC를 미국에 출시해서 수천억의 매출액을 그려주고, 또 합병으로 인해서 내부 거래 이슈를 해소해서 이제 본업에서 바이오시밀러 외의 것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작년에 셀트리온이 박스터 바이오 솔루션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CMO 사업부를 무려 5.3조 원에 인수하는 인수했죠. 부분에 참여했다가 철회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CMO 사업을 본업으로 로직스가 향해 가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먼저 하고, 만약에 박스터 바이오 솔루션스를 작년에 인수했다면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네요. 사업 구조를 가져갔을 걸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는 철회되었지만 분명히 박스터 이외에 이한 사만이 또 있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결 실적들, 그리고 그 미국 현지 공장에서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증설된 캐파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치, 이런 것들을 좀 셀트리온의 긍정적인 멀티플로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종목, 이 상황을 잘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투자 포트폴리오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설 특집으로 2024 증시 대전망, 제약바이오 올해는 작년과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엄민영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좋은 또 전략과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시간 되시면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은 예측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청일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데일리 TV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편에 서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품격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올 한 해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대전망의 이혜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